박영호 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는 성공의 화려한 이야기나 핑크빛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지만 그 대가로 차가움과 잔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들은 후 여러분은 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부모님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70세 가까이 된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평생 열심히 아들의 삶을 지탱해 온 그 사람이 가슴을 찢는 듯한 말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긴 침묵의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타는 듯한 더위 속 현장에서의 일부터 추운 밤에 식사를 참아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송금하는 것,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파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한 순간까지 모두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무관심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 그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모를 상처 입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기억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돈으로 메울 수 있어도 무관심한 말은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올해 69세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백발이 섞인 지금까지 상처투성이 손, 구부러진 등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꿈이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건설 현장에 들어가 육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날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은 돌과 벽돌로 피가 배어 나오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멘트 자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돌아와 옷을 벗으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조용히 스스로 주무르며 피곤해 지쳐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야 해.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 언젠가 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성장해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35살 때 현장 근처 잡화점에서 일하는 온화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작은 식사 모임으로 가족들만 모여 마쳤습니다. 그때 반지의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평생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부터 제 삶에는 더 노력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의 2배, 3배 일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도매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 때로는 쓰러져 현장에서 기절해 동료에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으면 돼.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서울의 다 대학이야.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외동아들, 저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아끼지 않고 모은 전 재산과 빚을 져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과서비를 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공부만은 제대로 해. 나중엔 나처럼 고생 안 해도 되면 그걸로 만족해. 그 후로 거의 쉬는 걸 몰랐습니다. 낮에는 현장, 밤에는 경비원, 주말에는 주택 수리 일도 맡았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어깨가 다른 낡은 옷을 입고 매달 반드시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가 바닥이 뚫린 신발을 고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어. 아이를 위한 건 좋지만 네 몸도 생각해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자니까. 조금 힘들어도 아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졸업날, 저는 마치 금을 손에 넣은 듯 기뻤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의 면접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정장을 빌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나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준 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아내가 생기고 손자도 생기겠구나. 이로써 행복이 가득 찼어. 하지만 결혼식에는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 전에 내 집이 필요해. 서울에 집이 없으면 아내를 고생시킬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 오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는 유일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작은 부부용 아파트에 쏟아 부었습니다. 땅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한 날, 손은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이 생겼어. 안심하고 결혼해. 그 결혼식 날, 저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낡고 다른 정장을 입었을 뿐이지만 가슴은 기쁨으로 눈물이 날 만큼이었습니다. 아들이 신부의 팔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해도 마지막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 집에서 따뜻한 자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희생은 사랑으로 보답받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평생의 희생의 대가는 차가움과 잔인함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후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제 온화한 아내는 3년 전에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고요하고 시계에 똑딱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앉아 지난 날들, 판 땅, 결혼식에서의 아들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이가 행복하면 돼. 그러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쁜 듯한 목소리지만 걱정을 보이며 아빠, 혼자 사는 게 걱정돼. 서울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렇게 말해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솟았습니다. 아직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라니 아빠, 와주세요.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의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옷, 가족사진, 어머니가 남긴 추억의 물건을 넣은 나무 상자. 시골을 떠나는 날, 저는 익숙한 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흙과 처마의 소나무 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들이 역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고 차분하며 정장 차림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길 중 그는 일과 미래 계획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듣고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니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 지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색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하고 차갑고 차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여 인사하니 실례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은 얇게 미소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피곤할 거야. 결혼식 후에 정리할 게 많겠지. 아파트는 넓지 않아 침실 2개와 거실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 방에서 주무세요. 여기 제 서재예요. 치울게요. 저는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하고 짐을 구석에 깔끔히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아들 부부와 처음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구운 생선, 샐러드, 된장국에 간단한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식사에 익숙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식사 중 지은은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남편과 몇 마디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릇과 젓가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아마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현장에서 일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모두에게 죽을 만들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뒤에서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다음부터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냉장고에 제 물건도 들어있어요. 저는 돌아보며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모두에게 죽을 만들려고.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눈썹을 찌푸리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도 며느리가 싫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엌 물건에는 손대지 않고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옷은 스스로 빨고 방을 청소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밖에서 도시락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은이 거실에서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 여기 계시는 건 좀 불편할지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빠, 혼자 시골에 계시니까 걱정돼. 잠시만. 저는 방 안에 서서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불편한 존재라는 걸. 밤에 우연을 가장해 밖으로 나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며칠 후에 시골로 돌아갈 거야. 여긴 좁아서. 민주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 아빠는 여기 있어. 돌아가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는 시골 생활에 익숙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냥 둘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번잡하게 오가는 거리의 차를 보며 먼지투성이 현장의 날들이나 돌아가신 온화한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자문했습니다. 평생 아이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이 마음인가. 그러나 민준이 피곤해 일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불평을 그쳤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행복하면 아빠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은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
저는 혼자 조용한 골목, 끝에 작은 아파트 한 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상처투성이, 나무 책상, 덜컹거리는 옷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아직 약간의 살아있는 녹색이 있어 저에게 외부 세계의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매달 연금은 많지 않습니다. 방세를 내고 약간의 쌀과 채소를 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송금하는 습관만은 계속합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빠, 내가 쓰지 왜 나한테 보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적지만 그 돈은 서울 생활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옷도, 돈도, 호화로운 여행도.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와주길. 퇴직한 직후엔 아들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 그럴 때마다 아이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바쁘게 방을 청소하고 그가 어릴 적 좋아했던 걸 조금 사러 갔습니다. 고등어 조림, 따뜻한 된장국, 김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문 근처에 보일 때 얼마나 고생해도 제 인생은 보상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오는 횟수가 줄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저쪽에서 바쁜 숨소리나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 아들은 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통화하자. 응, 알았어. 일 열심히 해. 아빠는 방해 안 할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함석 지붕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방에는 낡은 시계의 똑딱 소리만 울리고 한숨이 어둠에 삼켜지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테이블에 놓인 결혼 사진을 열었습니다. 보물처럼 소중히 지켜온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젊은 신부와 빛나는 미소로 찍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내 바람이 이뤘어. 그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거야. 나처럼 고생 안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질투가 아니라 많은 걸 희생한 걸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와 그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 뿐입니다. 어느 저녁 일이 끝난 후라면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울린 후에 그의 느슨한 목소리가 들리고 약간 짜증난 듯 했습니다. 아빠, 지금 거래처랑 식사 중이야. 간단히 해. 저는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었습니다. 그냥 요즘 건강은 어때서? 건강해. 그럼 바빠서.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조용한 전화를 바라보고 창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물음이 울렸습니다. 설마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건가? 그날부터 저는 전화를 줄였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로 그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의 한숨이 제 가슴을 찌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빈 시간을 메우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 나무 벤치에 앉아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걸 바라봤습니다. 가끔 잡화점에 들러 사과 몇 개를 사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수다가 때때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옛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흐르면 눈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깊이 떠올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이와 손자와 함께 살기 위해 힘을 아껴둬.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아이가 나중에 고생 안 하는 것만 바래. 그러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몸의 고생은 외로운 마음만큼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 라는 전화를, 익숙한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는 걸, 웃음소리가 있는 식사 시간을. 그러나 제가 받는 건 그냥 정적뿐입니다. 때때로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몸 조심해. 그게 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면 가슴에 돌을 삼킨 듯한 기분이 됩니다. 답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는 너를 생각해, 아주.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지웁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제 약함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날들이 지나갑니다. 밤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그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몰라. 하지만 아침이 되면 핸드폰은 책상 위에서 조용합니다. 조심히 만지면 그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희망을 쓰다듬는 듯합니다. 때때로 자문합니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아이는 키두쿠 할까? 그리고 답은 제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어느 날 서울은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유리를 두드리고 길게 번지며 방을 더욱 어둡게 했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숨은 무겁고 머리는 1000개의 망치로 두드려지는 듯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틀간 계속되는 열에 괴로워 온몸은 탄력하고 일어나려 하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책상 구석에 약상자는 비었고 지갑에는 몇 장의 동전만 있어 병원에 택시 타고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문했습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때야. 70년 가까운 인생에서 이렇게 자신이 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늘 사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탱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발이 섞이고 등허리가 굽어도 밥이 차가워도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손. 저는 손을 뻗어 책상 위 전화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잘 아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이름보다 더 잘 아는 번호. 오래 울리는 벨.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바쁜 듯 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나 잔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약해. 아마 입원해야 할 거야. 데려다 줄 수 있니? 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라는 한마디나 기다려 아빠라는 말이면 돼. 그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모든 뒤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그러나 저쪽은 침묵합니다. 긴 침묵이 숨을 삼켰습니다. 챙챙하는 나이프와 포크 소리, 먼 레스토랑의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세계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걸.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확하게,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히는 칼처럼. 이제부터 아빠,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답니다. 한마디의 걱정이나 염려도 없이, 망설임 없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에 떨어져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을 힘조차 없습니다. 귀는 멀어지고 마음은 누군가에 조여지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숨을 쉬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울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빠,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말은 제 살 구석구석에 새겨져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 마른 뺨에 땀과 섞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동안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주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날도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좁은 방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흐느낌이 솟을 뿐입니다. 과거의 영상이 차례차례 떠오릅니다. 제가 불타는 태양 아래 시멘트를 나르며 그의 학비를 벌던 날, 식사를 참고 누더기 옷을 입으며 서울에 있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송금하던 날, 평생 소중히 해온 유일한 조상 땅을 팔아 그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던 날, 모두가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 자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어쩌면 평생 저는 그냥 바보로 모든 힘과 젊음과 희망을 다 바쳐 무정한 말만 얻은 걸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걸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화면은 아직 밝지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전화 부록을 열고 민준 이름이 분명히 눈앞에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만지면 다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빠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차가운 말을 다시 듣는 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제 세계에서 밀려나는 게 두렵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쪼그려 앉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싸고 약한 숨조차 삼켜버립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틈새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는 슬픈 울음소리 같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몇 년간 적어온 지출 기록입니다. 빼곡히 적힌 글자, 민준에게 송금 3점 1,000원, 손자에게 용돈 5,000원.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합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쓰고 나서 눈물로 번진 글자를 멍하니 봅니다.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쓴 미소로 목에 막혔습니다. 한순간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모르는 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리는 일 없이 차갑게 밀려나는 일 없는 곳으로. 그러나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잊혀도 짐으로 여겨져도 마음속에서는 어린 시절 천진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손을 잡던 그 아이 그대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빛나는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폐 끼치지 마. 아마 침묵이 차가운 말보다 견딜 만할 테니까. 다음 날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방울이 창에 붙어 조용히 흘러내리며 묵은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앉아 수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차가운 방을 둘러보고 갑자기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다는 걸. 어젯밤 말 이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짐으로 느껴 쫓아내는 거지? 답은 찾지 못합니다. 단 하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그리고 아침
열이 조금 내리자 낡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치고 냉기가 무릎을 괴롭힙니다.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역까지 걸어가 조용히 서울행표를 샀습니다. 머릿속에는 괴로운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영호야, 뭐고 하는 거야? 만나러 가서 차가운 말을 듣기 위해. 그러나 마음은 이치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는 아버지입니다. 쫓겨나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답 없는 의문을 가슴에 안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기차가 왔습니다. 차량에 타서 구석에 앉아 다른 천가방을 안았습니다. 어깨에 비가 흘러 줄기처럼 번집니다. 창박거리는 비에 흐려져 지금 제 마음처럼 뿌옇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에서 저는 오래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놓인 초인종. 추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가슴에 남은 마지막 희망도 닫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차키를 들고 불쾌한 눈빛입니다. 아빠, 무슨 일로 왔어? 차가운 목소리로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목이 막히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빠, 묻고 싶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제 말이 믿기지 않았어. 눈썹을 찌푸리고 약간의 한숨을 쉬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빠가 이해해 주길 바라서야. 나 일도 많고 아빠 일만 신경 쓸 수 없어. 저는 방얼음 뒤로 물러서 가방 손잡이를 세게 쥐어 핏줄이 솟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빠서 전화 하나 못해. 아빠가 숨이 막힌다고 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 그럼 몇 년간 아빠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뭐를 위해야, 민준아? 그때 차가운 얼음 같은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은, 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딱 붙는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높이 묶고 표정은 없고 눈에 혐오감만 분명히 비쳤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낯선 사람처럼 꼼꼼히 봤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나이 드셨으니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제 남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꽂히고 그 후 수백 개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찔렸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막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흐려진 시야로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괴롭힌다고. 이 평생에 아빠가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구걸한 적 있나? 아빠는 다 줬어. 그게 답인가? 분노와 굴욕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세졌습니다.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가 한 일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불타는 태양 아래 시멘트를 나르며 그에게 학비를 보내던 날들. 밤늦게까지 일해 지쳐도 겨울 따뜻한 옷을 사주던 날들. 결혼 전에 조상 땅을 파는 서류에 손이 떨릴 만큼이었지만 서명하고 그에게 집을 마련하던 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점점 마음에 불을 지르는 듯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민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이웃에 들리면 창피해.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목구멍 깊숙이에서 거친 웃음이 울렸습니다. 창피해? 너는 창피를 안아. 알려줄게. 창피한 건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배음 망덕함이야. 손이 떨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뜨거워져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옆 의자를 세게 밀어버리고 그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뚫었습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저는 소리쳤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이 집은 누구 덕에 있는 거지? 누가 시골 재산을 팔아 둘이 살 곳을 마련했어? 나지? 그런데 지금 기생충처럼 쫓아내? 저는 달려가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말해, 아빠의 어디가 잘못됐어? 아빠는 내 위에 살았어. 지금 뭐로 갚아? 민준은 물러서며 창백해졌지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아빠 때문에 나 미치겠어. 이제부터 여기 오지 마. 그 말이 제 무너진 마음의 마지막 일격처럼 울렸습니다. 방에 큰 소리가 이어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장과 접시가 차가운 타일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의 절규, 민준의 분노의 목소리,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고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 그리고 엄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어질러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물건은 엉망, 유리 파편이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들, 카츠테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을 올려다보니 얼굴은 붉고 분노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걸. 경찰이 와서 문을 세게 열고 발소리가 울리는 중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단한 타일이 몸에 차갑게 눌리고 마지막 온기를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일어날 힘은 없고 다리는 저리고 손은 통제불능으로 떨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뜨거운 눈물은 손에 떨어져 유리배인 상처와 섞여 아팠습니다. 눈앞에는 갓의 보물처럼 소중히 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은 구겨지고 눈물과 유리파편으로 찢겨 고통의 흔적이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서서 온몸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떨리지만 말은 없고 눈에는 카테 어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순수한 소년이 아니라 혼란과 공포, 그리고 아마 약간의 후회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가슴을 아는 듯하며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인 양경계의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헐떡이며 심장의 혼란에 맞춰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경찰관의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고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 한 명은 연배가 있고 한 명은 젊음,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연장 경찰관은 어질러진 방을 한번 훑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깨진 그릇, 빛에 반사되는 유리 파편.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엄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고요하고 아래 거리에서 들리는 순찰차 사이렌과 처마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 눈이 경찰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없고 그냥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짜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두 경찰관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냥 아파요. 아픈 건 피를 나눈 사람들이 타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적에 떨어지고 모든 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얕은 한숨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 숙이고 혈관이 솟을 만큼 손을 세게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카츠테, 제가 가정이라는 따뜻함을 기도하고 미소를 찾을 거라 믿었던 곳.
지금 여기는 악에 찬 전장이며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깨진 사진 액자 파편을 짚고 손가락 끝이 유리 가장자리에 다 깊게 베어 붉은 피가 배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육체의 아픔을 능가했습니다. 저는 찢긴 결혼 사진에 시선을 쏟고 짜디짠 눈물로 흐려진 씨앗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간 저는 모든 걸 바쳤어요. 청춘도 힘도 조상집도 단 하나의 것, 가족의 유대를 얻기 위해. 그런데 목소리는 막히고 마른 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경찰관이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놓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진정하세요. 우리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쪽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카츠테, 자신 이상으로 사랑했던 그 얼굴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였습니다. 탓하고 싶은 것도, 고통도, 그냥 작별의 말조차.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막히고 재처럼 거친 미소로 변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바닥에 놓인 낡은 천가방을 천천히 집었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낡은 옷과 작은 노트, 오랜 세월 그에게 보낸 돈 기록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세게 쥐고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빗소리가 무겁게 내리고 거리의 사이렌이 길게 울리며 제 그림자가 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치고 냉기를 동반한 물방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칼날을 세우고 우산도 없이 목적지 없이 비속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의 짐처럼 무거웠습니다. 셀 수 없는 고뇌와 외로움을 짊어지고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모든 끝인가? 평안한 가정을 꿈꾸던 그 끝, 보상받을 거라 생각한 희생의 끝인가? 그리고 흐려진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작별의 말로 미안, 더 이상 폐에 끼치지 않을게. 취조실의 형광등은 하얗고 차갑게 빛나고 피부가 소름 끼치는 듯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방은 다른 나무 테이블 하나, 마주보는 두 의자, 그리고 세상과 저를 가르는 듯한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 두 손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괭이나 삽을 쥐어온 탓에 단단해진 손바닥의 흔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에 지지 않고 계속 일한 그냥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을 보며 저는 그냥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키워온 그것이 오늘 혼란을 일으킨 자로 저를 여기 앉히고 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똑 귀를 찌르고 끝없는 선율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조여 올 때마다 아팠습니다. 문이 쾅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카츠테,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지쳐있고 카츠테 자랑스러웠던 어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겨진 흰 셔츠, 느슨하게 묶인 넥타이, 창백한 얼굴, 전쟁에서 지친 듯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이 전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고 고요한 방 안에서 구두가 톡톡 조심스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을 들자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순간 마주쳤습니다. 망설임과 많은 말이 아직 말해지지 않은 시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고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 삶에서 수없이 약해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팽팽하고 심장의 고동소리만 어지럽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하 차갑게식은 테이블 위차에 고정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일련의 영상이 스쳤습니다. 그가 걷기 연습하며 넘어져 크게 울던 날, 저는 서둘러 안아 달랬습니다. 그가 학교 갈 날, 아빠 다녀올게 라고 손을 흔들던 날, 그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던 날, 그가 결혼할 때 조상 땅을 팔아 그에게 집을 마련하던 날, 모두가 천천히 슬로모션 영상처럼 아픔을 동반하며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빠, 나는... 그의 목소리는 막히며 끊기며 이어졌습니다. 나는 압박이 커. 일도 안 해도 모든 게. 나는 짐이 무서워. 다 지탱할 수 없을까봐. 저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제 입에서는 말은 갈라진 웃음이 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베는 듯한 차가운 칼 같았습니다. 짐이라고. 저는 분노에 떨며 반복했습니다. 네오는 아빠를 짐이라고 했어? 민주는 고개 숙이고 손은 세게 쥐어 피가 배어 손톱이 살을 파는 흔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제 손을 봅니다. 여윌고 떨리는 늙은 손이지만 이 손으로 그를 안고 키우고 그의 삶을 짊어졌습니다. 불평 없이 제 목소리는 무겁고 마치 돌이 눌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아빠는 내 삶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짊어졌어. 아빠는 불타는 태양 아래 땀 흘리며 네가 학교 다닐 수 있게 했어. 아빠는 먹는 걸 참고 옷이 닳아도 내게 조금이라도 돈을 보냈어. 네가 결혼한 날에는 조상 땅 파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 네가 안심할 집을 가지기 위해. 그런데 오늘 아빠는 내게 짐인가? 한마디씩 말을 짜내고 목소리는 막히면서도 강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뭐를 위해? 아빠는 모든 걸 희생하고 이걸 대신 뭐 얻었어? 그 말이 망치의 일격 같았습니다. 민주는 울음 터뜨렸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떨리는 손으로 제 무릎에 닿아 용서를 구하는 듯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제발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의 눈물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짠 흔적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야 그는 제 아픔을 이해한 걸까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모두 이미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떨치고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을게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그는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저는 갈라진 천의 낡은 가방을 집었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낡은 옷과 작은 노트, 오랜 세월 그에게 보낸 돈 기록입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세게 쥐고 돌아서 민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눈물 젖은 얼굴에 저는 오래 시선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수천 개의 말이 넘쳤습니다. 탓하고 사랑하고 괴로워하며 마지막에 남은 건 차가운 칼 같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방은 얼어붙을 만큼 고요하고 저는 심장에 어지러운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앞라고 하려 했지만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데제 부자애라는 가장 신성한 것에 대한 종신형처럼 밖은 아직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치고 제 무거운 발소리와 섞여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돌아보면 쓰러질 것 같아서. 제 가슴에는 깊은 끝없는 공허가 열리고 그 구멍을 메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이 차가운 강철처럼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 삶에서 사라질게. 그날 저녁 저는 익숙한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일 후에 기대는 곳으로, 그리고 언젠가 부자의 따뜻한 만남 장소가 될 작은 꿈을 품었던 곳입니다. 문을 열면 밤의 고요 속에서 경첩의 삐걱 소리가 울리고 피곤한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방은 변함없고 벽에 기대진 싱글 베드, 주름진 회색 담요, 창가에 놓인 상처난 나무 책상, 그리고 매일 밤 라디오를 듣기 위해 앉았던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모든 게 숨막힐 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얼룩덜룩 바닥을 비추고 저를 흐린 공간에 가라앉혔습니다. 짐을 놓고 침대에 털썩 앉아 두 손을 세게 쥡니다. 머리가 멍하고 밖의 빗소리가 함석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소리와 섞여 끝없는 한숨 같았습니다. 올려다보니 무표정한 흰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간신히 쥐고 있던 유대는 그 말로 끊어진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 말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쌓인 아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차가움을 더 이상 목격할 수 없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커튼을 젖힙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축축한 흙향과 세찬 비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밤하늘은 어둡고 곳곳의 가로등이 빗속에서 눈물 방울처럼 흐릿하게 빛납니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서 창틀을 잡은 손으로 멀리 바라보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모든 걸 했어. 내 행복만 바래.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단 한마디, 죽음보다 아픈 말이었어. 돌아서서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일기를 꺼냅니다. 이 노트는 몇 년간 제 곁에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빈집에서 고요를 메우기 위해 계속 썼습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에는 떨리지만 정갈한 글씨로 추억과 작은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엽니다. 펜을 들지만 눈물로 처음 몇 줄이 번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글자를 새기듯 썼습니다. 부모에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게 하지 마. 그들이 떠날 때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부를 순간일지도 모르니까.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무심한 말은 마음을 죽일 수 있어. 펜을 놓고 오래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울음소리를 내던 날, 아이를 위해 일만 하던 날들, 떨리는 손으로 조상 땅 파는 종이에 서명하던 순간, 그것들은 슬로모션 영상처럼 선명하게 마음을 찌릅니다. 방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를 짚습니다. 아내는 아내와의 결혼 사진, 민준의 초등학생 시절 사진, 유일하게 보물처럼 소중히 했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일기와 함께 봉투에 넣고 단단히 봉합니다. 표면에는 짧게 썼습니다. 내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긴 밤의 비를 보며 바람의 울음과 제 느린 고동을 시계 초침처럼 들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제 삶에 없는 내일을, 더 이상 바람도 동경도 갈등도 없는, 남은 건 단 하나의 길.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걷는 길. 새벽과 함께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발엔 모직 모자를 쓰고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방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 방은 제가 작은 꿈을 간직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어둠뿐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갑니다. 이슬에 젖은 길, 흐린 빛이 나무 사이를 스치지만 제 마음을 덮은 하늘은 회색 그대로입니다. 칼날을 세우고 천천히 역으로 향하며 무거운 발로 삶의 피곤을 끌며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물음이 메아리칩니다. 만약 언젠가 아들이 이걸 읽으면 울까? 아니면 그냥 한숨 쉬고 아빠가 모든 걸 버려 희생한 걸 모른 척 살까? 저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모든 건 어젯밤으로 끝났으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것은 평생 애정과 희망을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침묵과 칼처럼 차가운 말을 돌려받은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줄 때 결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작은 말이 한 마음을 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단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소중히 하세요. 카츠테 그들이 계시던 방이 비고 창가 의자에 차가운 공기만 남는 날이 와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닫는 건 늦습니다. 저는 아들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부서진 마음을 안고 마지막 축복의 말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아들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 이 잘못을 내 아이에게는 반복하지 마.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는 어쩌면 당신이 오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